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뭐예요? 정박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박님. 말은 똑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트리오와 돈가스님이 함께하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저희가 이제 26번째 시간이니까 100권의 책 중에 4분의 1은 넘겼습니다, 이제. 지금 이거 하는데 한 1년 걸렸잖아요. 이거 그러네. 지금 3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1쿼터 지난 거예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네. 하지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야죠. 근데 기다리시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책이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정황님? 네?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성원 덕분에 네. 그냥 잘 팔리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8권씩 사셨던데 보니까 댓글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의 노력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좀 더 바짝 좀. 이미 정박님 손은 떠난 거잖아. 그렇죠. 사실 뭐 정박님이 할 건 없죠. 예. 네, 그렇죠. 뭐 그냥 뭐 팟캐스트에서 열심히 네. 노력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듣는 분들은 네. 결국 이 컨텐츠가 얼마나 좀 들을만 하냐에 따라서 책도 사주는 거예요. 예, 너무 그렇게 뭐 국어라듯이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난 그걸 하고 싶은데. 네, 국어는 우리들만 하고. 네. 자, 오늘 이제 오늘 26번째 책.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우주의 비밀을 한번 좀 파헤쳐 볼까 해서 코스모스라는 책. 코스모스라는 노래 알아요, 우리 정민여님? 그건 또 언제적 노래예요? 코스모스 하늘 비어있는 길. 네. 정말 70년대 노래죠.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그만해요, 진짜. 진짜 몰라 이거? 모르죠, 당연히. 야, 이 노래 진짜 명곡인데. 누구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 노래 가수는 몰라. 누구지? 김상희 씨. 김상희 씨. 그 김상희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모르겠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오늘 많이 피곤해요. 네, 피곤해. 자,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저희가 원래는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 저희가 이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이런 걸 좀 보면서 지금 코스모스 할 때가 아니다, 우주를 갈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부터 챙겨야 될 때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책을 저희가 살짝 선회를 좀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정민여님이 추천하신 내가 전혀 국제 정세, 우리나라 정세에 관심이 없는 내가. 네. 요즘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 세계 지형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지금 거의 뭐 장기 집권으로 또 들어갔고. 도대체 몇 년째 해먹는 거예요? 20년쯤 됐죠 지금. 99년 말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 계속 통치를 해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잠깐 거기가 이제 3선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연속 3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요? 그러니까 두 번 해먹고 네. 한 번은 자기 밑에 있는 똘마니 죄송합니다. 똘마니라고 하면 안 되고. 메드베데프였죠. 예,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명 이제 내보냈다가 그 사람 이제 끝나니까 다시 이제 푸틴이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교대를 한 거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할 때는 푸틴이 총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푸틴이 대통령하고 메드베데프가 총리를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죠. 그게 중임이 되는 건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총리가 푸틴이고, 그렇지. 자기 똘마니가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이 뭐 할 수 있겠냐고. 뭐 그래서 2008년 당시 네.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그 당시 조지아가
그 러시아하고 가까운 남오스티아 공화국을 침공을 했거든요. 조지아가 이제 예전엔 그루지아라고 예, 했던 맞습니다. 스탈린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때 이걸 집행한 사람이 총리가 나선 거예요, 사실은. 네. 이 결단을 내리고 바로 반격 작전 들어가야 된다. 이게 대통령보다 총리가 더 나선 거죠. 네. 보통 이제 총리는 이제 일반적인 국가들에서 이제 내치를 담당을 하고 뭐 대통령은 뭐 외치, 뭐 국방, 외교 이런 걸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때는 푸틴이 다 했고 지금도 이제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이게 결국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러시아에서 이제 그 빌다인가라고 무슨 포럼이 있거든요. 네. 푸틴이 주재하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런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푸틴이 곧 러시아고 러시아가 곧 푸틴 아니냐. 짐이 곧 국가니라. 그렇죠. 그런 뭐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뭐 푸틴의 그리고 푸틴 인기가 워낙 높아요. 지금 지지율이 높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 76%를 획득했거든요. 76%. 예, 뭐 일각에서는 또 부정선거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근데 러시아 대중들 입장에서는 푸틴의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라든지 푸틴의 어떤 사진이 새겨진 달력을 사는 게 유행이거든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푸틴이 무슨 매력이 있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한 20년 지금 이제 그 나라 지도를 조심하세요. 통치하고 있고 러시아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트럼프, 일본은 아베, 중국은 시진핑도 지금 이제 뭐 시황제가 거의 이제 된 것 같고 우리나라 빼고는 다 이 모양이에요. 지금 북한은 또 김정은이고.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이걸 놓고 가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제 G2가 아닙니다만 여튼 전 세계를 양분했던 미국과 러시아. 그 나라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는 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당백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정영진 씨가 저는 약간 반대했어요. 과연 이 100권의 책에 이 트럼프 푸틴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제가 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 정박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변화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푸틴과 트럼프를 놓고 우리가 언론의 어떤 보도를 너무 곧들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녹음하러 오다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 푸틴이라는 책을 딱 표지를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으니까 어떤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이 책을 보더니 이 푸틴이 엄청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 죽이고 나쁜 사람인데 아우 저런 사람 빨리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사실 국제 언론에 보면 푸틴은 지금 하나의 독재자고 언론인을 마음대로 죽이고 최근에 또 영국에서 일어난 이중 스파이를 독극물을 통해서 암살을 뭐 시도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만큼 자기 정적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한다. 그리고 언론인도 아주 무자비하게 뭐 탄압을 한다. 그리고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서 이 독재를 한다. 이런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인식들이 미국이나 영국 중심의 서양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인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왜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그렇게 20몇 년간 지지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고 그런 열광적인 어떤 성원이라든지 사랑을 보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들은 세뇌됐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들이라든지 방송을 보면 CNN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를 보고 있으면 내일에도 곧 하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여전히 트럼프 같은 경우도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뭘까?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나타난 국제면 보면 트럼프가 당장이라도 이건 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를 둘러싼 국제 어떤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허와시를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그런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을 한번 아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책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진짜 당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되게 막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싹 분위기가 바뀌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긴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인성 부문 혹은 성추문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하고 네. 일단 우리 정민여도 트럼프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좀 돈 많은 남자. 아 그래? 괜찮네 그러면 거기는 매력적이네요. 능력남. 아 그래요? 근데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영화 아시죠? 백투더퓨처에 보면 항상 그 오물을 뒤집어쓰는 그 비프라는 아이 있잖아요. 비프. 예. 그 백투더퓨처 각본을 썼던 사람 이야기가 본래 그 비프의 모델이 트럼프였대요. 동네 바보 형아 모델을 트럼프를 생각하고 자기는 그 영화에 각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동네 바보 형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생긴 것도 비슷하네요. 근데 그 의미 그 맞춰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트럼프를 생각하고 그렇게 머리 스타일이나 머리 빛깔이라든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영화 백투더퓨처 2에 보면은 그 사람 트럼프 타워처럼 그 영화에서도 그 사람 타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트럼프와 푸틴, 특히 이제 우리 정박님은 역사 권력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권력에 관심이 많아. 권력에 관심 많고 인간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26번째 책은 뭡니까 도대체? 예, 책은 이 독일의 언론인 후베르트 자이펠이라는 독일 언론인이 썼던 푸틴 권력의 논리라는 책이 한 권 있고요. 푸틴 권력의 논리.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좀 틀린 데가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내용은 뭐 그것도 원서랑 이게 다 비교를 해보셨는 모양이죠? 아니요, 읽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 좀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오탈자가 많다고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렇긴 해도 내용의 취지를 뭐 전달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푸틴 권력의 논리.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화염과 분노. 마이클 울프라는 미국 언론인의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 이런 부제를. Fire and Fury. 맞습니다. 파이엄과 분노야. 파이엄과 분노. Fire and Fury.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3월 초쯤 나왔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좀 핫한 책이에요. 읽어보셨어요? 아유, 정민현님, 정프로입니다. 저 책이 지금 당연히 안 읽었지. 미국에서만 지금 200만 부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안 읽었잖아. 인쇄 80억인가 얻었다고 전 세계 35개국 출간되고. 됐지? 예, 뭐. 수박 겉핥기야 이 사람은 보니까. 자, 이 두 책을 오늘 말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거 책들은 뭐 다른 책들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과 달리 뭐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할 게 없겠네요, 그죠? 아닙니까? 인물 중심이니까. 네, 뭐 그렇죠. 이 저자들은 어떻든 간에 자이펠 같은 경우는 독일 언론인인데 푸틴 입장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이 너무나 왜곡되게 전달되니까 이것들을 좀 자기의 메시지를 좀 더 여과장치 없이 좀 분명하게 전달해 줄 사람을 좀 찾았겠죠. 그래서 이 자이펠을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옆에 좀 아주 심층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나게 한 거죠. 무서운데? 그렇게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신뢰관계를 쌓고 이래가지고 그 당장 2012년에 이제 대통령에 다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취임 당일날 오찬을 하는데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게 바로 자이펠이 초청을 받았거든요. 10명 오찬에? 네, 그만큼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좋은 얘기밖에 없겠네요. 푸틴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푸틴에 관해서 그런 논쟁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뭔가 러시아의 국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서 예전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는 좀 그런 패권주의적인 욕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논쟁도 벌이는 거죠. 그 질문 다 푸틴 써준 거야. 맞아. 무슨 막 옆에서 총 같은 거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서 쓰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자, 그래도 뭐 아마 저 트럼프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인이 쓴 거죠, 그죠? 저 마이클 울프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달에 한창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때 우연하게 뉴욕에 있다가 비버리 힐스에 있는 트럼프의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 이 트럼프 쪽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백악관에 입성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벽에 붙어있는 파리처럼 딱 그 백악관 웨스트 윙에 딱 붙어가지고 한 200명의 백악관 내부 트럼프 관계자들하고 정말 뭐 아주 정밀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교차 분석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 책 출간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맞아요. 아주 은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까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악관 자체가 화염과 분노에 디사이했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죠. 재밌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푸틴부터 갑니까 아니면 트럼프부터 갑니까? 네, 뭐 푸틴을 먼저 한번 푸틴 해보셔도. 네, 제가 알고 있는 푸틴은 일단 뭐 KGB 출신이고 KGB 출신이죠. 네, KGB라고 해. 맥주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네, KGB 맥주. 레몬 맛? 레몬 맛 괜찮지. 톡 쏘면서. 그거가 KGB가 이제 미국 CIA랑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네. 국정원 같은 거예요? KGB는 본래 이제 국가보안위원회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나중에 이제 후신은 FSB라고 그게 일종의 CIA 기능을 하고요. 근데 KGB 자체는 말 그대로 FBI 기능하고 다 같이 섞어놨다. 약간 독일에 무슨 저 옛날 그 무슨 비밀 경찰 있잖아요. 독일에 왜 SS 그건 친위대 쪽이죠. 네, SS 친위대 말고 게슈타포 뭐 이런 쪽이랑 뭐 KGB가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긴 한데. 맞습니다. 네. 거기 출신의 하여튼 저 굉장히 근육질에 덩치도 좋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는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면 나대지 마세요. 아니야. 옐친 저기랑 뭐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푸틴 같은 경우가 보니까 요즘 너무 나대더라. 옐친 맞을 걸? 맞아요. 보리스 옐친. 뭐야 또 그거는. 보리쌀 말고 보리스 옐친이라고 있어. 러시아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인데 예전에 소련이었잖아요. 1917년 10월 혁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체제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가 쭉 가다가 뭐 사실 이제 89년부터 이게 80년대부터 안 좋아졌죠. 뭐 70년대부터 안 좋았지만 그때 고르바초프 때. 네. 고르바초프 알지? 몰라.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네. 조금 설명을. 아주 이마에 이렇게 세계지도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머리인데 그 점이 아주 커. 네네. 점 모양이. 몽고 반점처럼요? 뭐 그렇죠. 굉장히 점이 큰데 그 점이 하여튼 모양이 약간 뭐 세계지도까지는 좀 오바고 유라시아 지도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어릴 때 기억에.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소련 러시아 지도자들은 항상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대머리 순환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번에 대머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머리 앞에는 대머리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앞에는 또 대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머리숱 많은 사람 이게 계속 바뀌어져요. 스탈린은 머리 많죠. 스탈린 다음에 후르시초프는 머리가 대머리고. 없죠. 후르시초프 다음에 브레즈네프는 머리가 많았죠. 브레즈네프 다음에 안드로포프는 또 벗겨지고 그 다음에 체르네코는 많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고르바초프는 또 뭐 그런 식으로 고르바초프는 머리가 벗겨졌는데 옐친은 머리숱이 많고 옐친 다음에 됐던 바로 푸틴은 머리숱이 없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가 있죠. 네, 하여튼 저 옐친 때 이 양반이 뭐 정보국장 뭐 이런 거 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독재자로 부르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스파이 출신 아니냐. 그 스파이들 생각해봐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삭삭삭 하는 사람들 아니냐. 약간 전두환이 그 보안사 출신 아닙니까? 그 뭐 그쪽은 그래도 군인 육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분. 전시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정민이 형, 너 팬들도 지켜주지 못할 선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돼. 얼마나 늠름해요 전장군. 너 요즘 일배하니? 이제 일배까지. 농담이
농담이죠, 농담. 아니, 백규환 선생님이 전 장군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도 저 보긴 봤었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는 약간 좀 이게 비하는 의미였죠. 왜냐면 그때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저 비하 발언이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은 대통령을 인정 안 하고 나는 막 그냥 군인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깊은 뜻을 모르다니. 아니 그래서 그 사실은 이 KGB 출신이라는 게 딱 드러나요 지금도. 이 사람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걸어갈 때 모습을 잘 보면요. 네. 왼손은 좀 흔드는데 오른손은 거의 다 붙이고 가거든요. 거의 안 움직여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KGB 훈련 받았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총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오른손 딱 거의 몸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있는 총을 바로 꺼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왜 문재인 대통령이 총을 쏠 때 먼저 하늘을 한번 위에 보고 바로 총을 쏘잖아요. 그 동공이 그렇게 해야지 초점 맞추기 쉽다고. 하늘을 한번 보고 총을 쏜다고요? 왜요?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출신인데요? 특전사 출신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 받은 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야, 그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이 초점을 이제 이 총에 딱 그 0점 조준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한번 보더라고요. 그게 교육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딱. 근데 푸틴도 마찬가지로 딱 붙이고 가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계 지금 국가 원수 중에 가장 이 자기 몸을 스스로 잘 지키는 국가 원수일 거다. 스스로 경우할 수 있는. 유도도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아주 끈질기죠. 아주 잘 파고들고. 그러니까 회담에서도 정상회담에서 스타일이 정말 사람들 귀찮게 하잖아요. 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메르켈을 만났을 때는 메르켈 수상이 어릴 때 개에게 물려가지고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고 이따만한 송아지만한 개를 들고 와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메르켈 순간 움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 사람 마음을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푸틴 타임 항상 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완전 진을 빼게 만들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각하는 거야, 자주. 그래서 회담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다는 거죠. 넌 아웃이야 임마. 한 번만 더 넣어주면.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 시절에 무시 못하죠.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서 KGB 해외 이제 직원으로 가서 한 5년간 있다가 독일이 멸망하는 거를 직접 본 거죠. 동독이 멸망하는 걸 직접 본 거죠. 그러면 동독이 동독 시민들이 데모를 하다가 소련 KGB의 여기 사무실이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은 뭐냐 하니까 난 통역관이라고 여기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소련에서 이제 결국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고 잡을 놓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고향이 바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 있고 자기 고향인데 고향에서 좀 부시장 이런 걸 하다가 부시장.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초고속으로 올라갔지? 근데 고향에서 부시장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당시 가수 양수경하고 친분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바로바로 하란 말이야. 네가 하면 이건 알지. 양수경은 내가 알지. 그러니까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어요. 어떻게 친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94년 이럴 때 우리하고 이제 외교관계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 문화예술 이번에 공연 평양 갔듯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공연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교분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양수경 씨와 교분을 쌓은 게 그게 대통령 되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한국하고의 인연이 좀 있었다. 인연. 이 정도. 그래서 또 한국과의 인연이 그 딸내미가 한국 남자친구 푸틴 딸내미가 한국 남자친구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둘째 딸이 그런 이야기 있었죠. 진짜요? 기사까지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애가 죽었어? 그런 얘기 있었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있었어 진짜로. 근데 뭐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고 누군지도 안 알려졌죠, 그죠? 그런데 결국 그 둘째 딸도 나중에 푸틴의 측근인 아주 재벌 이제 신흥 재벌의 집안에 시집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모르죠. 생사를 알고 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보스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선거에 지면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그때 우연히 자기 같이 있었던 동료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크렘린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엘친 대통령의 행정부에 처음 중앙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96년이죠. 인맥으로 들어갔군요. 그렇죠. 우리 나이로 치면 45살에 중앙정권에 들어간 높은 자리는 아니겠네 당연히. 그때 처음 간 거는 부동산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들. 그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호감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주 얌전하고 입이 무겁고 성과 업무 성과는 좋고 네. 잘 나서지 않고 또 야욕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얘 시켜놓으면 충성도 잘하겠고 시킨도 잘하겠다 이런 인상을 주니까 오히려 갈수록 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실 96년에 옐친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그 당시 건강도 안 좋고 되게 위험했거든요. 이 옐친이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공산당으로 정권에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 옐친이 키워놓은 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금 예전에 이제 정경유착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옐친이 안 되지. 안 되면 네. 우리 다 죽는다. 그쵸. 그러니까 다 돈 내놔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선거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여담인데요. 이 당시 옐친 행정부, 옐친 정권에서 한국에 사람을 보내요. 한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보게 하냐면 당시 우리 95년 12월에 역사 바로 세우게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잖아요. 네. 96년부터 재판이 열리잖아요. 네. 그 당시 옐친 정권에서 재판을 참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복을 당하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건가 그 교훈을 갖고 참관을 시키는 게 나와요. 그만큼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다. 안 된다. 막아야 한다. 그래서 옐친 지원 캠프도 만들어지고 제일 큰 일이 결국 뭐냐 언론인을 매수하고 언론 사주들한테 돈을 막 뿌리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영국도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이 러시아 자본가들 시켜갖고 자기들 다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선거 전문가들이 날아가가지고 막 이 선거 옐친을 도와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옐친이 이제 후보들 중에 4위 지지도인데 극적으로 결국 해가 1위 52% 받아가지고 다시 대통령 당선되는 거죠. 아, 재선을 하는군요. 네, 옐친도. 옐친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푸틴이. 그러면서 푸틴이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첩보기관 활동을 했죠. 그리고 해외 경험도 있죠. 네. 거기에다가 지방정부에서 부시장도 해봤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현장에서 생생히 깨달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요즘 우리 치면 청와대에서 이제 국정 경험을 쫙 삭힌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부동산청에 있다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중앙통제국이라고 예산을 다루고 우리로 치면 좀 문제가 있는 인물들 뒷조사하는 거 있죠. 감사 기능, 민정수석 뭐 그런 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일을 잘하니까 1998년에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KGB의 후신이겠죠. 그 FSB 연방보안국 이제 최고 책임자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결국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제 예전에 자기 친구들 있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예전에 KGB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쫙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정보원을 구축하고 새롭게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웠던 사람들을 가지고 탈세 추적 구조 이런 거 있죠.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 질서를 잡느냐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이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학습 경험이 빨라가지고 결국 96년에 발탁이 됐는데 99년 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초고속인 수직 상승을 했는 거예요. 96년에 발탁됐다는 게 처음 크렘린 들어간 거. 그렇죠. 96년이었죠. 아, 그 3년 안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본 거죠, 그죠?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누가 그러면 이 딜을 봐줬냐, 뒷배가 됐냐? 결국 그게 바로 러시아의 어떤 올리가르히라고 해요. 올리가르히. 그 러시아 신흥 재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옐친은 술고래잖아요. 이래 갖고 안 되겠고 제대로 국정도 안 되고 그 옐친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친구는 모름지기 술과 사우나를 같이 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다. 맞아. 술 엄청 좋아했어 그 양반. 진짜. 네, 코가 빨겠어. 네. 정상회담 할 때도 술 마시고 뭐. 그래요? 네, 술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좀 빨리 죽었죠.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병 나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옐친을 90년 선거 때 옹립한 올리가리들이 야 이거 옐친이 죽으면 우리 큰일 나니까 우리 말 잘 듣는 좀 만만한 애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올리가리의 대표가 베레조프스키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러시아의 재벌이 있거든요. 그 재벌이 당시 휴가를 하고 있던 푸틴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특별히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 앞으로 대통령 너가 해먹어. 딱 이거 말을 해주러 왔다. 우와. 야, 근데 호랑이 새끼를 잘못 키웠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 너무 만만해 본 거죠, 그죠? 네, 만만해 본 거죠. 올리가리 입장에서는 뭐 네가 지금 뭐가 있냐, 촌놈을 우리가 한번 해줬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인 줄 알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올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이 적응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그 옐친이 술고래가 되니까 너무 항상 골골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푸틴은 정력진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고 또 당시 99년부터 이슬람 어떤 세력들이 모스크바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 전역에서 폭탄 테러 이런 걸 많이 일으켰거든요. 체첸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푸틴이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거예요. 아 뭔가 우리 러시아가 89년 이후로 완전히 우리가 죽어갔는데 뭔가 이 사람이 강력한 진짜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 타이가 불공 같은 느낌을 주니까 야, 이 사람 하면서 푸틴이 사실 대중적인 이런 것도 사라져가는 거죠.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여튼 네. 89년 이후로 90년대 뭐 초중반 이때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이건 그냥 뭐 저 사람들 그냥 저 막 떠도는 얘기 같은 건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스타킹 하나 가져가면 여자 한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실제로. 꼭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 아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다는 거지. 근데 러시아 여자들 예쁘지. 한국에도 많이 오지 않았었나요? 뭐 그러기도 했었을 거고. 많이 왔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야? 우리가 그때 인터걸이라고. 인터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흥업소 일하시는 성매매 여성인 그렇죠. 거죠? 매매춘 여성. 콜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자기의 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팔려 나가니까. 너무 아름다워. 뭐가? 러시아의 여자들. 최근에 저 뭐죠? 무슨 이웃집 찰스인가 거기 나오는 안젤리나 무슨 노반가. 와. 걔는 진짜 끝장나? 예술이더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다른 것 같아 진짜. 제가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에 러시아 여자가 온 거예요. 어디 사우나? 왜 여탕에 들어오게? 얘기해봐. 그래서 그래가지고 반했어? 있는데 진짜 여자가 봐도 계속 보고 싶은 거야. 그 몸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몸 자체가. 그리고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 여자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정말 눈물이. 아 그래요. 그리고 막 팬티도 되게 야한 걸 입고 있더라고. 티팬티. 맞아. 근데 와 진짜 죽이더라. 내가 봐도. 러시아 다리 자체도 다르고. 근데 보통 그렇게 진짜 영화 속의 소녀 같은 러시아 여성들이 보통 결혼해가지고 애 한둘 놓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만 그렇게 이쁜 게 어딥니까? 뭐 결혼 이후까지 그렇게 챙겨주세요. 근데 그렇게 다 예쁜가 러시아 여자들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이지만 그 한국 미쳤다 정영진 진짜. 여자들 빼고 나면 진짜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다 이뻐 솔직히. 거의 다. 아니 근데 뭐 예전에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 신중의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시를 썼는데 그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방의 소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그냥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막 시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너무너무 예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애기들도 진짜 무슨 진짜 인형 같은 맞아. 그럼 뭐합니까? 그때 경제 상황이 아주 박살 났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 경제 상황이 이 뭐 푸틴이 취임하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던 게 1999년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당신 소련이죠. 89년은 89년과 99년 10년 사이에 이게 경제라든지 국내 민생이라는 게 완전히 파탄, 일종의 파탄 국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모라토리엄도 한번 선언하지 네, 않았어요? 97년에 모라토리엄. 우리도 그 당시 IMF 하듯이. 그 잠수함도 팔았죠. 돈 없어갖고 고철로. 아니 그 저기 항공모함 팔았던 그걸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계속 방해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못 샀죠. 못 샀었나요? 네. 그래. 그 왜냐면 우리가 사가지고 고철로 분해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다른 쪽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항공모함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랬죠.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근데 그만큼 어렵던 러시아가 지금은 뭐 세계 G2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올라온 거죠? 지금 작년 2017년 기준 GDP로 세계 12위인가? 우리하고 거의 뭐 우리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뭐 예전으로 비교하면 예전에는 정말 뭐 세계 G2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나름 부활했지만
89년과 99년 상황을 비교해 보면 89년에는 전체 당시 소련에서 극빈층이 한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극빈층이 30%가 됐어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의 절반이 빈곤층 가정에서 자라고 기르고 있는 뭐 소나 돼지나 같은 게 89년에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거의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평균 수명도 뭐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사실 지금 푸틴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지금 현재 빈곤율 한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도 예전보다 한 10년 사이에 5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지표의 변화라든지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웠다 이거보다 일단 경제가 돌아가고 2014년 이후부터 지금 석유 제재를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니까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90년대 후반 중후반 태어난 애들이 이제 뭐 20대 초중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씩 나아진 거를 이제 몸으로 체감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 그들의 어떤 신념은 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네. 아니 이런 거죠. 제일 재밌는 게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 20대예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가장 이 세계 돌아가는 거를 우리 SNS라든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방에서 그렇게 독재자다, 악의 화신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이 푸틴을 지지한다 이러면 막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20대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바로 지금 말씀대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비정상회담에 러시아 여성이 나와가지고도 자기도 푸틴 달력 사고 한다고. 이제 막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푸틴은 독재자고 푸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맞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60년대 선거 때도 왜 박정희하고 윤보선이 붙었을 때 윤보선이 보수였고 박정희가 개혁이었었더라고요. 구도가 그렇게 짜였었다고. 네, 63년 같은 경우는 대선 때 이제 당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는 남노당의 빨갱이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색깔론을 그때 펼쳤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좌익으로 인한 희생자가 많았던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지방에서 오히려 몰표가 나왔죠. 박정희에 대한 몰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뭐 어떻든 최근에 제가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도 체첸이라든지 예전 이슬람 반군으로 아주 전쟁이 심했는데 그 푸틴 침을 축하하면서 체첸 수도 그로저니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푸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대표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푸시 라이엇이라고 그 여성 록 밴드들인데 성당에 가가지고 막 푸틴을 모욕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구속됐죠. 구속돼가 깜빵생활 좀 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그렇게 또 푸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외국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여성들이 가슴을 버텨 젖히고. 푸틴 좋았겠는데. 그렇죠. 푸틴이 바로 그거 환대한 거 아니에요, 푸틴이? 푸틴이 바로 그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엄지손가락 두 손을 바로 탁 치켜주면서 최고라고. 그게 어떤 경우보다 빨리 반응을 하더라. 푸틴 엄지손가락을 딱 하면서 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반대 시위를 한 거지만. 네네네. 푸틴이 긍정적이네 사람이.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언론과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책에 적혀있던 내용들 주요 내용들이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 결국 봐라 푸틴은 우크라이나 지금 정부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반란군을 도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푸틴이 제국주의적인 욕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푸틴은 냉전이 깨지고 나서 89년 이후에 우리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원칙을 깼다는 거죠.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주권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깨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틴은 지금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푸틴의 이야기가 아주 많죠.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아주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게 바로 미국과 독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우크라이나 합법 정부가 있었거든요.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관세 동맹을 갈 건지 아니면 EU에 그 가입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국론이 분열돼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젊은 세대들은 EU에 들어가자. 같이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됐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관세 동맹에 들어오자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애초에 1989년에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사실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총이나 칼을 안 쏘고 동독에서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동유럽에 다 떠나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당시 독일의 통일을 눈 감아주고 한 이유가 절대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라든지 독일의 한스 디트리 겐시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당신들이 봐주면 우리는 동독 쪽으로도 미국 군이라든지 나토 군대가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 단 1인치라도 더 이상 안 가게 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어달라 했는데 폴란드도 전부 나토에 들어갔죠. 전부 다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들어버리면 이거는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바로 심장부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라든지 EU에 영향권에 들어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 목에 바로 비수를 들이는 건 똑같다 이거죠. 그럼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어떻게 했느냐.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설치한다니까 어떻게 했냐. 전쟁하겠다까지 해놓고 아니 지금 당신들 지금 하는 짓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약속은 다 휴지과에 돼버리고 지금 또 우리한테 이런 바로 미사일을 들이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폴란드라든지 동독이라든지 유럽에 다 핵미사일 배치하고 있고 저 밑에 저 발칸반도 이쪽까지도 다 지금 미국의 주요 지역에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러시아 향한 거 아니냐. 왜 당신들은 이 미사일을 왜 우리를 위협하느냐. 우리가 위협했느냐. 우리가 미국 옆에 지금 위협하고 있느냐. 공정하지 않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아니 그거는 이란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뭐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란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거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자. 뭐 그런 식으로 푸틴은 할 말 많다 이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일어나게 된 게 그래서 결국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가 결국 러시아 쪽으로 가기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데모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데모가 일어나는데 독일의 외무장관이라든지 뭐 미국의 뭐 국무차관들이 이 광장에 와서 고무 동조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들 잘하고 있다. 네, 데모하는데 와서 아, 박수 쳐주고 같이 이 동지들이라고 목욕을 가하고 격려를 해주고 이게 내정 간섭 아니냐. 지금 합법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누굽니까? 당시 국무장관이 우리 그 유명한 힐러리잖아요. 힐러리의 어떤 대변인까지 했는데 빅토리아 눌런드인가요? 당시 고 여성 대변인 그 외교차관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가 50억 불을 쏟아넣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전복을 위해서. 네. 이 시민단체들한테 이런 돈을 대주고 군사훈련까지 시켰다 이거죠. 그런 식의 뭔가 다 해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합법적으로 이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실제로 그 광장에서 그 데모가 진행되다가 결국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총격전이 벌어져가 경찰도 죽고 시위대도 죽었는데 이 총을 누가 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 음모가 들어있다 이래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당시 친러 정권인 야누코비치 정부 산하에도 저격수가 있는 특수부대가 있었고 반정부 세력에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일한 어떤 저격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은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안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결국은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 이제 친유럽 정권, 친미 정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서자마자 자, 이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말을 금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쪽은 원래 러시아 사람이 많이 살고 러시아 쪽과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주민투표에 따라 독립을 하겠다가 독립을 하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우리는 독립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서 또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이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민족군이 우리도 개입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지금 우크라이나 내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민호는 굉장히 우리 푸틴의 호의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일방적으로 이제 정박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는 듣는 대로 또 느끼니까 스펀지처럼. 근데 여튼 그래서 타국에 뭐 주권 침해했다 이런 비난은 적절치 않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우리가 그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그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지동. 그거는 결국 이제 그것도 참 말이 많거든요. 그것도 누가 그랬냐? 네, 그건 누가 그랬냐? 그게 뭐 러시아 뭐가 의심받고 그랬었잖아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바로 우크라이나 반군들. 이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시켰다. 민간 여객기를 이렇게 냈는데. 그 사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직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가 위원장을 맡아가고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이 책이 서해질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위성 사진을 주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누가 쐈는지. 그게 나와요? 근데 안 줘요. 미국에서 줘요? 1년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전투기가 쐈다. 그리고 또 같은 지대공 미사일도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그 비슷한 지점에서 갖고 있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쐈다고 자꾸 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막 설랑설레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TV 화면을 보면 우크라이나 반군이 그 여객기의 추락 잔해에서 애들 이제 동물 인형 있잖아요. 인형을 들고 막 희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 했는데 그 화면을 풀로 쭉 한번 보니까 그 사람 그 동물 인형을 들어가지고 성호를 걷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다시 나와주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저 나쁜 놈이 애 죽은 애 참 이게 무섭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년 이후에 결론에서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걸로 지금 진상조사단 결론 내렸지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그쪽 반군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방 언론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까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네. 하긴 전 세계 그 이른바 통신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연합뉴스나 네. 뉴시스 이런 데가 이제 통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에게 각종 뭐 기사거리 정보를 주는 이제 통신사들이 있는데 국제적인 통신사가 보통 이제 세계 3대 통신이 네. 뭐 AFP, 로이터 뭐 로이터 통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러시아 쪽 하는 데가 타스죠. 옛날에 이타르타스였다가 네네네. 지금 근데 타스 통신이었던 거. 러시아에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푸틴 시절에 이제 재밌게 만든 언론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5대 국제 뉴스의 하나인데 RT라는 게 있어요. RT. 러시아 투데이. 러시아 투데이 갖고 러시아에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죠. 러시아 국영 매체인데. 그걸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세계 인식을 하려면 미국 이 뉴스만 갖고 안 된다. 진짜? 그래서 러시아가 만든 RT를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5대 국제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RT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국, 영국 출신들이 많아요. 자기 이제 나라 신문사 언론기관에서 이 광고 때문에 제대로 소신 있는 보도를 못 하니까 러시아 와서 나는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물론 뭐 또 한쪽에서는 욕하죠. 저 가짜 뉴스 만드는 RT가 대표적인 가짜 뉴스 만든다. 계속 부딪히는데 근데 RT가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거기도 푸틴의 어떤 의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RT의 그 모토가 퀘스천 모어예요. 더 많은 질문을 해라 이거죠. 우리는 균형 보도라는 미명하에서 요 말도 반대로 보고 요 말도 반듣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냐. 그래서 RT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 어떤 서방 언론의 푸틴 공격에 맞서는 일종의 대양 세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중동에 가면 알자지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알자지라랑 인터뷰한 몇 안 되는 국내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알자지라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었어요. 왜? 네. 그래서 왜요? 이제 그때가 아마 2011년인가 12년쯤에 그때 무명이었을 때잖아요. 그때 우리 이 위키프레스를 보고 이 정말 대단한 언론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 정세를 어떻게 보는지 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얘기 막 물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알자지라가 근데 거기도 국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왕실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예요. 광고도 안 받아. 그러니까 기업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이제 왕실 눈치는 좀 보겠지만. 그래서 그 알자지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광고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딱 하나 광고가 그 카타르 항공. 카타르 항공. 네, 거기가 아마 뭐 약간 뭐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언론도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특파원들을 다 보내는데 사실은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왕실에서 다 돈을 주니까 거기도 영국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영국 기자들도 거기서 일을 많이 하고 대우가 괜찮으니까 좋은 양질의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그럼 거기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안 되냐고? 여기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앞으로. 네. 아니 거기 갔다가 또 마누라 내뗄까 봐 걱정돼서 난 못 가지.
그나저나 저희가 이 푸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서 그 푸틴의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6번째 시간 1부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